그 다음 단원인 허생전. 허생전은 뭐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이나 다 들어가 있던 시험법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중요한 작품인 거고요. 일단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작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들어갈게요. 박지원은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라고 해서 이제 박지원이 여러 작품들을 진짜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다른 작품하고도 비교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김열조 옮김이다라고 했는데 작가를 옮긴이를 보는 게 아니라 옮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문이 한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번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문 소설이야, 여러분. 한문 소설. 한문 단편 소설이에요. 요거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골랐을 때 한문 소설? 아닌 것 같아. 옳지 않은 거로 느낌적으로 골라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박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해가 있어줘야 이 글이 이해가 돼요, 소설이. 박지원이 지금 실학자라고 했죠. 요거랑 좀 대조되는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학문이 성리학이 대표적으로 대조가 돼요. 실학은요, 실용적인 학문이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정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게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실리를 따져주는 집단 학문이에요. 그래서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대조적인 성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교 있죠, 유교. 막 유교걸, 유교남 막 많잖아. 보수적인 사람들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막 여자는 이렇게 막 여기 가리고 다녀야 돼.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명분 때문에 그래요. 명분 때문에. 그리고 막 명나라한테 섬겨야 돼. 뭐 때문에? 명분 때문에. 어떠한 관념적이고 명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용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다른 작품들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박지원이 등장을 하면 얘는 좀 약간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글에 묻어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 역사, 이제 중학교 때 역사 좀 많이 했나? 역사를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우리 시대적인 배경은 허생전이 병자호란 때 그쯤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쪽에 명나라가 있고 위에가 청나라가 있어요. 근데 명나라가 오랫동안 집권을 막 하다가 청나라가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대세로 떠오르는 시기가 병자호란 시기예요. 그래서 명나라랑 청나라랑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은 옛날부터 명나라의 임진왜란 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의리를 가지고 명분 있잖아요. 의리를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명나라를 막 추구하다가 청나라, 소위 말하는 오랑캐 있죠. 오랑캐들을 우리 청나라라고 하는데 오랑캐들이 너무 성장한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는 분열이 일어난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아니야, 우리 의리 지켜야 돼, 명나라 따라야 돼. 아니야, 청나라를 조금 대세니까 앞에선 좀 따르는 척 하면서 뒤에는 또 명나라에 좀 그걸 하자, 앞에선 조금 좀 잠재우자, 이런 파가 있었어요. 이게 청나라를 좀 따르자, 북쪽을 좀 배우자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했고요. 아니야, 오랑캐 주식기들 다 이렇게 죽여버려야 돼 해가지고 북쪽을 벌하자 해가지고 북벌파라고 합니다. 대립이죠. 그래서 이 대립 때문에 조선의 최악의 임금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조, 무능력한.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 들어봤죠. 얘 그 청나라의 그 우두머리한테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갖고 사죄를 한 게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남한산성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인조가 하다가 이제 남한산성까지 피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굴복하고 항복한 게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박지원은 어느 파일까요? 당연히 명분보다 먹고 사는 게, 우리 죽지 않은 게 중요하잖아. 대세를 따라야지, 그치? 그래서 북학파의 입장을 띄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박지원은 여기 쪽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런 베이스들이 소설에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허생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는요. 허생하고 허생의 아내가 나와요. 뒤에 본문에서 하겠지만 허생 아내가요. 맨날 집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는 허생한테 막 바가지 긁어. 야, 뭐해? 이러면서. 너 남편이면은 나와서 돈 벌어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 책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돈 벌러 가요. 근데 돈 벌러 가는 게 뭐 하냐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핫플레이스가 종로 사거리였거든. 종로 3가 요쪽에 을지로 쪽에 조선시대 때. 지금 따지면 강남 가는 거지. 강남 가가지고 저기요 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부자한테 찾아가서 돈 빌려. 돈 빌려줘. 또 돈 빌려준 거 그 돈 가지고 마스크 사재기 하듯이 막 사재기를 다 해. 그래서 사재기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게 다시 팔아. 이 짓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요. 이걸 왜 하냐면 좀 약간 타이쿤을 하고 싶었나 봐. 뭔가 빈섬을 만들어가지고 빈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좀 세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약간 타이쿤식으로 조금 거기에서 사람들을 뭘 하고 내가 뭐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생이 거기에다가 시험을 조금 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제가 설명할 드리는 요 파트거든요. 빈섬에 갔다 와서 그 부자한테 돈 빌렸잖아요. 돈 갚고 그 다음에 그냥 뭐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부자놈이 데리고 온 뉴페이스 남소 한 명 해줬어. 남소를 누가 해줬냐면 이완이라는 남정네를 소하게 해줬어. 실존 인물이에요. 북벌파의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소설인데도 실존 인물이 등장해. 그래서 이완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 청나라 박지원이 쓴 그 허생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려고 등장시킨 거야? 깔려고. 그치. 엄청 비판하려고 등장시켰겠죠. 그래서 그 라인 자체가 나중에는 이완을 등장시켜가지고요. 이완 진짜 너 무능력하다. 너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적나라하게 까요.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왜 불쌍하게 이완은 제 벼슬한 애가 와가지고 저렇게 까이나 라고 생각하면 요런 베이스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아둬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라인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줄거리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메모할 거 그냥 메모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할 만한 건 메모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단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은 옛날 소설이잖아요. 소설 라인들은 중학교 때 했겠지만 몇 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 구성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전 소설은 특징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 일단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먼저 설명드리면 서술상의 특징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모의고사, 수능, 내신 상관없이 서술상의 특징은 무조건 나와요. 얘는 말 그대로 형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일단 중학교 때 내리했죠. 국어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 뭐예요? 시점. 이거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거 뭐예요? 막 이런 거 시점에 관련된 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성의 특징, 표현 방법 수사법이죠. 수사법이라고 하는 뭐 나열돼서 열거법 했어, 직유법 사용해서 비유했어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특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이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구조를 말하는 건데 얘가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쭉 전개하는지 아니면 얘가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면을 중심으로 내면 서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등등 뭐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지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물치 문제가 나오겠죠. 수필하고 동일하게요.
세부 내용이요. 세부 정보 확인. 우리 앞에서 등나무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그 군수가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세부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허생이 어떤 애고, 허생의 아내는 또 어떤 애고, 이화는 어떤 애고, 이런 인물적인 부분에서도 물어보고요. 상황적인 사건에 관련돼서 물어보고요. 인과관계 등등등등 내용에 관련된 거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적용되는데 고전은 일단 뭐예요? 옛날 말이죠. 베이스가 관련된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별 표시 이렇게 해놔가지고 밑에 사전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프린트처럼 설명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줘요. 외우게끔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휘를 또 물어봐요. 외울 거 짱 많죠? 근데 아까 수필은 그냥 어휘 단어 뜻, A, B, C, D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전은 제일 화나는 게 사자성어 때문에. 사자성어 뜻.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의 내용은 첫 번째 허생과 허생의 아내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빈섬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완의 대립적인 거, 배경 지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생전만의 특징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대 배경 이라고 하는 건 조선, 병자호론 이후, 이전,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병자호론 시점. 조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장소를 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 배경은 조상인데 시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상황도 대통령 바뀌었잖아. 이게 시대 상황이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 그 시대 상황에서 연결짓는 건 뭘까?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하고 베이스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허생전 본격적으로 본문 갈 텐데, 우리 앞부분 허생하고 허생 아내가 얘기하는 거 부분만 보고 쉴게요. 아시겠죠? 여기 아파트만 하고 쉴게요. 좀만 힘내시고 본문 가겠습니다. 자,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 써놨는데 가난한 양반들이, 몰락한 양반들이 사는 공간인 거죠. 약간 우리로 따지면 홍대 좀 여기 가면은 약간 그런 힙합퍼들이 많잖아. 그런 동네로 유명하죠. 예술하는 사람 많고. 근데 묵적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몰락한 양반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대. 근데 그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 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랑 바람, 오늘 같은 날씨에 제대로 가리지도 못한 거야. 누가 사는 집이? 허생이 사는 집이. 동네에서 가난한 양반이라는 걸 추측했는데 거기에 또 가난한 처지라는 거 확실하게 해줬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 1문단 같은 경우는요, 허생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정리하면 묵적동 이런 키워드 자체도요, 허생의 신분하고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락한 양반, 가난한 양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묵적동도. 표현법 볼게요. 자, 남산 아래로 가는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살구나무가 서 있었는데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있대. 여러분, 요게 지금 표현 방법 수사법 중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거 유형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우리는 연쇄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쇄법을 통해서 선택지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연쇄법을 통해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맞죠? 공간 묘사.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가난한데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허생은 뭐한대? 독서를 좋아하고요.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했대. 가장 생계를 유지하는 건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가 이걸로 생계 유지를 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해. 시집 잘못 갔어. 이어폰네.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러 그러시오? 누구야 임자가? 허생이야 허생. 얘가 책을 읽으면 뭔가 벼슬을 공부하고 벼슬을 이렇게 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과거에 응시조차도 안 한대. 책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 뭐예요? 웃으면서 내가 책을 읽는 거는 아직 미숙해서 그래. 아직 덜 읽었어. 이래요.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렇나요? 라고 하는 건 장인 알죠? 장인정신. 한 땀 한 땀 하는 거. 공장장에서나 뭐 도자기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장인밭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장인밭이 일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서 해래. 이랬더니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기술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이러고 있어. 대책 없죠. 또 그럼 장사 있지 않냐? 그럼 뭐 도매시장 가가지고 떼가지고 막 팔아라. 이렇게 한 거야. 아 근데 장사는 뭔가 도매시장 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미천이 드는 몸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이래요. 또 사람 열받게 만들죠.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아내가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니 밤낮으로 책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이 말뿐이냐? 이러면서 버럭 분노를 해요. 장인받지도 못하는 나 장사도 못한다면 너 어쩌면 뭐 도둑질은 못하냐? 라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을 해요. 자,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굴까요? 일단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 무능력한 허생은 아니겠지. 그치? 아내의 말을 빌려가지고 누구를 까고 싶냐면 양반을 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아내의 멘트 있죠? 요거는 허생, 즉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거밖에 없거든. 공부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까는 거야. 그래서 얘가 추천했던 일이 뭐예요? 공지야 기술 배워가지고 장인 일이나 해. 아니야 장사 좀 해.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가치관 갈등이 나와요. 뭐라고 갈등이 나오냐면 누구랑 갈등이에요? 지금 허생의 아내가 갈등이 나와요. 그죠? 인물의 갈등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 사건은 가치관이 다르죠. 허생은 책 읽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야. 여러분이 책을 읽는데 고딩인데 책을 읽으면서 수능을 안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난 책 읽는 게 좋은데 이러면서 책만 겁나 읽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야. 얘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얘는 자기 수양하려고 책을 읽는 거거든요. 독서를 하는 게. 근데 아내는 독서를 왜 하라고? 뭐 보라고 여러분? 과거 시험 보라고. 맞아요. 벼슬하라고.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과거의 응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사자성어 어휘 봐야 된다고 했죠. 요거를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합격하고 우리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과거의 응시까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입신양명 수단. 단어 뜻 봅시다. 자, 신이 몸신자예요. 몸을 일으켜요. 들어올리키는 거예요. 입신, 몸을 일으켜. 명이 이름 명자야. 이름을 떨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몸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거, 셀럽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조선시대 때 TV 출연 이런 게 없으니까 뭐요? 벼슬.
관리되는 거. 그러면 애들이 유명해져가지고 알겠죠? 그게 출세예요, 출세. 이러니까 갈등이 드러나지. 그래서 극단적인 분노가 드러난 부분은 여기 대화, 요 큰 따옴표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 단어만 쓰라라고 얘기한다면 극단적으로 뭐야? 야, 너 도둑질을 못하냐? 라는 극단적인 분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도적질이라고. 그지? 참다가. 계속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나면서 애석하다. 슬퍼랑. 나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밖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막 이래요. 철없는 소리 하죠. 남편이 이래봐. 얼마나 뚜껑 열려. 10년, 나 10년 동안 책 읽으라 했는데 7년밖에 안 된.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7년 동안 생계 유지를 아내만 하고 있었던 거죠. 문을 나서서 가버렸대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 바로 번화한 운종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로 사거리입니다. 번화한 중심지예요. 거기 나가가지고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그래서 부자한테 가가지고 돈 빌린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나가는 일이요. 되게 짧죠?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갈등하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자, 요거 개념 정리하고 쉴게요. 허생 라인에서는요, 얘는 지금 되게 실용적이에요, 비실용적이에요? 비실용적이에요. 맞아요. 얘는 실용적이죠. 그지?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얘는 비실용적인, 약간 성리학에 가깝죠. 유교적인 부분. 그리고 관념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되게 실용적이야. 실리. 구체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 라인이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는 게 얘가 지금 작가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입장, 단어 뜻풀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생이라고 하는, 허생전이라고 하는 지금 소설이 원작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가 디즈니로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막 패러디한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보기로 잘 나오는 게 뒤에서 정리할 때 할 거예요. 허생의 아내라는 소설이 패러디 소설로 나왔어요. 그러면 허생의 아내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작가가, 그 허생의 아내 작가가, 허생의 처 작가가 되게 이거 뭐 빡쳤나봐. 나처럼. 아주 무능력해. 아우, 저런 남편이랑 살면 어떨까? 이러면서 소설을 막 쓴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나 모의고사에서나 허생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허생의 처라는 패러디 소설하고 공통점 차이점 묶어가지고 그렇게도 나오는 게 앞부분, 상반부의 포인트야.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앞부분에 지금 허생의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돈 벌어라 라고 해가지고 얘 돈 벌러 나갔어요. 운종가 갔죠? 종로 사거리에서 부자 누구니? 서울 가서 제일 가는 부자가 뭐 누구니? 라고 해서 한 이제 시민이 이제 변씨라고 말해주는 이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허생은 백성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대요. 허생은 변씨를 만나서 길게 읍한 거예요. 그래서 읍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야. 예의를 갖춘 거야. 왜? 그래서 부탁하러 오니까, 돈 빌리러 오니까 인사한 거예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한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오? 라고 하고 있어. 만금이라고 하는 건 만냥이에요. 우리 한 냥, 두 냥 이렇게 해가지고 엽전 있죠? 그게 만 개 있는 거. 그걸 빌릴까 하는데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대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포인트는 지금은 우리 화폐 단위를 못 써요. 원을 쓰죠. 이때 당시에는 금을 썼다.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시대적 배경. 조선이구나. 알 수 있고. 뭐 앞에 나왔던 뭐 묵적골 같은 경우는 거기 남산 쪽인 거고요. 실제 운종가도 있고요. 다 있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 금. 화폐 단위. 보세요. 내용 보세요. 그러면 나 만냥 빌려줘. 근데 그러시오 이래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대. 근데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약간 인성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나가버렸대. 돈 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변씨의 성격이 알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야. 제가 내가 계속 책만 읽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강남 가가지고 야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니? 이랬더니 이재용 씨요. 그래가지고 내가 삼성 이재용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저 100억만 빌려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빌려준 거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가버린 거지. 근데 이재용이 이렇게 빌려준 거야. 그 사람 어때요? 약간 또라이이기도 하지만 성격으로 비유했을 땐 되게 대범하고 비범하죠. 그러니까 평범하진 않아.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씨집의 자제들과 거기에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까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대. 비렁뱅이가 거지예요. 거지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거지를 더 낮잡아 이르는 말이 비렁뱅이야. 그러니까 거지보다 더 거지 같았다 이거죠.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가죽씨는 뒷굽이 빠졌고 뒤축이 빠졌고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서 행색이 꾀재재한 데다가 코에선 더럽게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대. 허생이 가고 나자 모든 대경실성에서 물었대. 그러니까 거지꼴인 사람한테 만냥을 불려준 거예요. 그니까 깜짝 놀라지. 자, 여기서의 또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허생의 모습 중에 사자성어가 있어요.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가 그을려가지고 행색이 꾀재재한 부분. 가난한 선비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요걸 써줄게요. 페포파립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페포파립. 페포파립. 가난한 행색. 알아두시면 됩니다. 포가 뜻은 기억하게끔 포가 도포예요. 도포. 우리 입는 거, 한복 위에 입는 거. 그게 폐. 낡은 거야. 립이 이렇게 가시인데 그것이 파. 부서진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평가한 거야? 집의 자제들하고 자식들하고 손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놀란 거 보세요. 대경실색이라고 해. 대경실색하고 또 똑같은 말이 아연실색이죠. 아연실색. 깜짝 놀랬다고. 아연실색. 대인께서는 저희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이렇게 대답하네요. 대인이 누구게요? 그러면 변씨겠죠. 변씨. 부자 변씨. 변씨를 지칭하는 사람이겠죠? 돈 많아가지고요. 모른다네 이래요.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자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물은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믿음을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도 빠른 중언무언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손님 누구요? 허생이요. 허생은 비록 행색이 꾀재재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고 얼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으니까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거야. 속물이 뭐예요? 돈 좋아하고 세속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네요. 그가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거니까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래. 완전 대범한 성격. 주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만금을 주었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도 대범한 성격 보여주죠. 정리해볼게요. 태도가 되게 대조돼요. 허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변씨를 찾아왔어요. 허생을 보고 또 다른 태도가 비교가 돼요. 누구들이랑? 지금 변씨에 있는 자제들과 자식들과 손님들. 태도가 대조되죠. 왜 태도가 대조돼요? 변씨는 무엇을 보고 자제들과 손님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태도가 대조되죠.
뭘 보고 평가해요? 손님들하고 자제들이 뭘 보고 평가하죠? 겉모습. 저 그지꼬리한테 뭘 빌려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들과 손님들은 외면을 보고 평가해요. 외면을 중시하죠. 변씨는 외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고요. 여기서 또 뭐 허생을 굳이 비유하자면 얘도 비범한 성격, 평범한 성격은 아니지. 와가지고 야 뭐 만년 빌려줘 이러니까. 그래서 평범한 성격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격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하는 말이랑 행동을 보고 우리는 성격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 지내보면 학교에서 온갖 사람 다 만날 거야, 이제. 고등학교 가고, 온갖 이상한 애들도 있고, 뭐 재밌는 애들도 있고, 좋은 애들도 있네, 이러잖아요? 대학교 가면 이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진짜 개또라 애들 많고, 진짜 이상한 애들 많고, 잘 만난 애들 많다, 막 이렇게 느낄 거야. 점점 사회에 들어갈수록. 근데 그 성격을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의 성격은 착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말하고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성격을 알죠. 그래서 소설에서 나오는 게 제시 방법이에요. 정리를 할 텐데요. 서술 방식 중에 제시 방법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이나 아니면 얘네 감정 있죠. 심리. 이 성격이나 심리가 직접 드러나는지 서술자가 설명해줘. TMI로 설명해줘. 지금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케이 얘 이런 성격이네, 오케이 성격 파악 완료, 이런 간접 제시인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라인이. 자, 그러면 직접 제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부 착하다, 놀부 나쁘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직접 제시야. 누가 말할까요? 소설에서의 전달자가 누구예요? 우리 서술자지. 직접 제시하는 사람은 서술자의 설명이야. 직접 설명. 근데 간접 제시는 방금 했던 것처럼 인물들의 대화, 행동이거든요. 아니면 뭐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부분을 물어봤을 때 주로 직접 제시를 하고 있다, 주로 간접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 떡 띄워가지고 이 간접 제시를 통해서 성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직접 제시가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직접 제시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말하는 거예요. 얘는 말하기 방식이라고요. 서술자가 말하니까요. 근데 간접 제시는 뭐냐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의 상황 우리는 보여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여주기 방식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성격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심리는 마찬가지로 놀부가 화났어요. 이게 있고, 놀부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콧김에서 씩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럼 화났구나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이나 묘사를 해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다? 무슨 제시라고요? 여러분? 대범한 성격입니다. 서술자가 안 전했죠? 그러니까 간접 제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거 제시 방법은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요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잠깐만, 너무 넘긴 것 같은데. 자, 한편 만금을 빌린 선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대. 근데 여기서도 인성 나오지 않냐 얘들아? 돈 벌려고 돈 빌렸잖아. 나 같으면은 만금 중에 한 1000금은
와이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안성으로 갔대. 왜 갔는지 좀 봅시다. 경기도 안성으로 왜 내는지. 거기에 머물면서 거처를 마련했다. 왜? 안성지방의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고요. 삼남지방의 길몽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대전의 개념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 대전이 이제 경상도 갈 수 있고 전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유통지예요. 걔도 중심이라는 거죠. 지금도. 자, 거기에서요. 대추, 밤, 감배, 석률, 귤, 유자 등 과일들을 모두 시세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렸대. 자, 일단 나열되는 게 지금 뭘 샀는지를 봅시다. 대추, 감배 이런 것들, 과일들. 그리고 얘 무슨 짓 했어요? 모조리 사들였대요. 몇 배 가격으로? 지금 시가의 2배의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대. 사재기. 우리 마스크 코로나 딱 처음 들었을 때 사재기 많이 했었잖아, 사람들. 만약에 2배 준다고 해봐. 약국 사람들 다 팔았겠죠. 그치? 그것처럼 다 사재기를 한 거야, 얘는. 근데 목록이 과일들이에요. 근데 과일을 왜 샀냐? 뒤에서 나오거든요.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뭘 열 수가 없다? 연회, 파리. 파리를 열 수 없고 잔치를 열 수 없고 제사도 못 지냈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생에게 파티랑 제사를 해야 되니까 곱절 2배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몇 배 가격? 10배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는 거야. 지금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마이닝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일을 우리는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먹고 살 수 있죠. 밥 먹고 살 수 있죠. 그치? 과일 안 먹어도 되죠. 그치? 근데 뭐 때문에 불리한 거야? 잔치요. 생일 파티, 뭐 환갑잔치, 뭐 이런 것들. 추가 파티 이런 거. 제사. 이런 거. 꼭 필수적입니까, 우리? 파티 안 하면 죽어요? 제사 안 하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치? 그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 박지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 실용적인 거랑 완전 거리가 멀어.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꼭 안 해도 되는 연회랑 제사 때문에 사들인 건데 그 제사를 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허례허식이다. 허위의식이다. 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써요? 요즘에는 또 뭐 스몰 웨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허례허식이다, 예물, 뭐 폐단 이런 거 허례허식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치라는 거겠지. 맞죠? 얘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이거를 없다고 10배나 사겠어 했는데 10배 사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또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곱절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그래서 허생이 한숨 쉬면서 뭐라고요? 겨우 만금으로 한나라의 휘창을 만들었으니 경제군목 짐작하게 할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두 가지를까요?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뭐요? 허례허식을 굳이 해야겠냐 이거야. 허례허식에 중점을 두는 지배층 비판. 굳이 해야 되냐 이거야.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억으로요. 지금 막 몇 조 부자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100억으로 뭔가 과일을 다 사렸을 때 과일이 하나도 없대. 그럼 완전 그 경제 구조가 완전 엉망인 거잖아. 무슨 심시티 마냥 이게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그죠?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비판한 거예요. 뭐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 경제 구조. 요 두 가지를 비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요. 제주도로 들어가서요. 그곳에 말총을 다 거두러 말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말의 꼬리나 말의 깃털, 갈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걸 왜 사들이냐면 우리 갓 있죠, 갓. 검은색 갓. 그거를 말의 꼬리나 깃털로 만들거든요. 양반들이 쓰는 거요. 선비들이 쓰는 거. 말총을 다 사들였대.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상투죠. 상투 틀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나 다를까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대요. 똑같이 과일처럼요. 자, 만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간편하게 이렇게 그리면 요거 상투 이렇게 틀면 사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요게 만건이에요. 요거 그물 같은 거 요게 만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건인데 요거 꼭 필요하나요? 그냥 머리 후려치고 다니면 되겠죠. 아니 뭐 끈이 뜬 거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실용적인 걸 따지니까 개화기 지나가지고 남자들이 머리 깎고 우리도 머리 자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일처럼 허례허식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반의 허위의식 다 맞겠죠. 필수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10배 주고 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허생이 늙은 백사공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백사공. 바다 밖에서 사람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요? 라고 물어봤어. 얘 찾는 건 빈섬이네요. 있죠.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면서 곧장 서쪽으로 사흘 가가지고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요. 중국의 사문, 동남아시아 쪽이랑 일본의 장기도 나가사키쯤 중간쯤 될 거예요. 꽃나무가 절로 피면서 과일이 절로 익고요. 사슴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았대요. 거의 약간 서양으로 따지면 유토피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완전 판타지 세계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이상향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향. 그럼 OX로 따져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뱃사궁이 말하는 빈섬은요, 여러분. 섬의 이름은 없어요. 그죠? 그럼 OX로 따져봤을 때 위치가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이어야 돼요. 뭔가 또렷하게 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도상 중국과 일본의 어느 중간쯤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추상적인 것보다는 어느 나라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구체적이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뭐 백범로 1, 2, 3 이렇게 뭐 그 도루묵 주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위도 뭐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고전 소설이잖아요. 소설인데 허구인데 이 정도면 구체적이다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체적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요거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요. 사흘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 3일이에요. 3일. 4일은 나흘이라고 하는 거고 사흘은 3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때 꼭 알아두시고 쪼잔하게 이런 것도 막 나와요. 3일 동안 4일 동안 막 이러면서 드럽죠 문제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냐면 크게 급부해서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줘. 사공이 그 말을 보고 따라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기서 뭐 하려고요? 빈섬에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이거 사재기 하는 거. 연애제사 까는 거, 그 다음에 만건강 까는 거, 요거 옳는 거. 그래서 요걸로 시험 문제, 서술형 무조건 문제 풀다 보면 맨날 요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하고 마무리할게요.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허생의 섬은 높은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뭐래요? 실망해서 탄식했대요. 왜냐면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 이러면서 실망했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와, 얘 뭐 얼마나 큰 걸 기대한 거야? 뭐 이러면서 할 수가 있겠죠. 아, 포부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계속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해서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왜 땅은 기름지고 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게 여기서 무슨 짓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맞죠? 땅 기름진 거 확인하고 체크한 거예요. 농사 관련. 그러자 사공이 물어봤습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오? 라고 하면서 사공이 물어봤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산다는 거야? 무인도인데. 이런 식으로.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네요. 자, 얘 신분 어떤 신분이죠? 여러분? 양반이죠. 양반의 냄새가 물씬 나지. 그치? 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치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얘 본질적인 게 이건 거야. 유교적인 거. 그래서 우리 서술형이나 아니면 골라라, 기호로 골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유교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여기 내용은요, 논어를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다? 아, 허생이 본질적으로 양반이구나. 유교적이구나. 유교적인 본질 드러남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동했죠? 전라도 변산반도 나오네요. 공간적 배경,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글 전개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도적대는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시대 배경 나오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도둑이 진짜 많이 있는데 경찰이 하나도 못 잡는 거야. 그럼 누굴 까는 거야? 경찰 까는 거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고을하고 군조를 풀어서 이걸 까는 거겠죠. 무능력한 집권층 써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볼게요. 자,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가서 괴수를 달랬습니다. 일단 괴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래서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거야, 도적대도. 그래서 우두머리 불려서, 야, 1000명이 천금 털어가지고 나누면 한 사람은 앞으로 얼마가 가니? 한 사람은 한 냥이지. 자네들은 아내가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밭대기라도 있니? 그랬더니 코웃음 쳤죠. 아니, 밭 있고 아내 있으면 뭐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다 라는 얘기겠죠. 넘기기 전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아내랑 밭대기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민의 조건인 거예요. 허생이 가지고 있는 양민의 조건. 오늘 신분제도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분제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크게 4가지로 있어요. 맨 처음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양반이 있어요, 양반. 왕 빼고, 왕족 빼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어요, 여러분. 중인이라고 하는 건 홍길동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첩의 아들, 약간 어중간한 사람들 중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많겠죠? 평민이라고 불리고, 양민이라고 불리고, 뭐 양인이라고 불리고, 그냥 상인이라고도 불리고, 상민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고 등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 천민, 천인, 천한 사람들. 이게 신분제도죠.
도적은 도둑들이기 때문에 명부에 올라가면 이 평민, 양민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여기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내랑 밭이 있으면 왜 내가 여기 이 짓거리 하고 있냐, 요거 하고 있지 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도 보여주죠. 집권층이 무능력해가지고 멀쩡한 양민들을 도적으로 만들고, 도적들도 지금 가난해서 심지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시대 배경인 거죠. 시대 배경이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이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도 복습하면서 다시 언급할 테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제도도 있지만 하는 일 직업 계급도 있답니다. 조선시대 때는. 요것도 4가지. 사농공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요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선비고요. 선비사자. 농업, 농인,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들, 공인. 공장인이라고도 해요. 장인. 상인, 돈 만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직업계급이 있어요. 요거 왜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양반은 거의 다 선배하겠죠. 그리고 양민이나 중인들 같은 경우는, 양민들 같은 경우는 농업 많이 하고요. 아니면 공업하거나 상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기 많은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연봉 높은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소위 말하면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무시받는 직업이 이거였어요. 상인이라고 하면 돈 만지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맨 처음에 허생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무능한 선비보다 너 공장 장인밭이 일하면 어때? 너 장사하면 어때?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 직업계급이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그 작가 박지원은 이거 다 쓸데없다. 무능한 선비보다는 유능한 실력 있는 공인하고 상인이 있어야 돈 벌어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지금 얘가 이 양반의 위치, 신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사재기하면서 상인의 짓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도 뭐한다? 본질적으로 양반, 유교적인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 요약을 하면 왜 등장하냐? 무능한 선비보다 실력 있는 유능한 공상이 낫다. 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